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관세평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관세평가의 이제 발전 방향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서도 이제 1평가 방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관세평가 협정에서 일반 서설과 일반 원칙으로 두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문장 서술하실 때 좀 써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고 본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이제 관세평가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트 협정에서는 그 관세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선언적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었죠. 그 협정을 만들 때 이제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들을 여기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평가를 하는 하나의 큰 길, 방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게 총 이제 조항이 몇 개가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관세평가 협정에서 보면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평가하는 방법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법 안에 제30조부터 35조까지 총 6개의 평가 방법을 두고 있죠. 관세평가 협정도 총 7조항이 있는데 7조항이 7개의 평가 방법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4방법과 5방법을 좀 바꾸는 게 이제 중간 조항에 들어가면서 평가 방법 자체는 총 6가지 관세법에 들어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에 이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예해, 사례 연구 같은 것들 또는 권고 의견 같은 것들을 이제 부속서로 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세평가 협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조항 자체가 아주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새로운 사례가 등장을 하고, 또는 이제 때로 새로운 국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물품이 거래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관세평가 협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이제 WTO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WTO 산하기관인 이제 WCO 세계 관세기구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안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 WCO에서는 이제 그 사안을 보고 판단하면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하나의 결론을 내주는 것, 그게 이제 결정이라는 거고요. 예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나 또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놓는 것이 예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 의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권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권고 의견이고, 다음 뭐 사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사례들이 뭐 어디서 접수가 되거나 또는 본인들이 연구하면서 발굴한 사례가 있거나 그랬을 때 사례에 대한 관세 풀이를 하면서 이때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해설들을 달아놓은 것들이 이제 사례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중에서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로 내기가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사례들을 조금씩 뭐 숫자를 바꾼다든지 물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로 딱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죠. 잘 보고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좀 접했을 때 조금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은 이제 각 챕터에서 우리 하나씩 만나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칙을 보기로 했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야 된다라는 내용만 있고요. 그다음 국내법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내법 체계는 WTO에 가입한 이상은 이 관세 평가를 수용하고 국내 법제화하는 게 의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관세 평가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관세법 조항에 녹이고 이거를 공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관세법에 대한 관세 평가 조항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세법에 관세 평가 조항이 있고요. 국내법 기준에선 관세법 있고 법 밑에 시행령 있고, 그 다음 규칙 있죠. 규칙 있고 그 하위에 이제 고시가 있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 우리나라 법제화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총 4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국제법 나와 있는 건 이제 관세평가 협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상충된다라고 한다면 협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협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을 땐 국제법이 더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법 체계는 이제 관세법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내용들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평가 일반 원칙 쪽으로 들어가면은 실질 가격에 의한 관세평가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관세평가라는 건 제1원칙이 바로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가격에 의한 관세평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여기서도 하고 있죠. 또한 수입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해외에서만 거래되고 또는 임의로 가공된 것들, 이런 가격들은 배제되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6평가 방법 가면은 사용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것들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질 가격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하고 지급해야 될 그 가격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가격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배제돼야 되는 거. 내가 지급을 했지만 그 가치를, 그 물건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한 게 아니고 얘랑 동일한 물품을 보고 얘랑 같은 물품이면은 저 물품 거래 가격도 똑같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가격을 지급하는데, 그 가격이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 물품이라거나, 또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우리나라 거래 물품이 어차피 이 물건 똑같은데 가격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거래가 아닌 거, 무역거래 환경이 아닌 거, 또는 가공된 거, 임의 가격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격들은 이제 배제돼야 된다라는 배제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의 기초는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더하는 게 당해 수입 물품의 동종 물품의 실질 가격도 이제 포함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국내 생산이나 임의 가공 가공은 배제돼야 된다. 자, 그 밑에 이제 실질 가격의 정의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실질 가격이라 하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완전 경쟁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네, 완전 경쟁. 이거의 반대말 뭐예요? 독점 거래죠. 네, 완전 경쟁 조건과 독점 거래는 어떤 대척점에 있어요? 독점 거래는 내 경쟁 상대가 없어요. 우리끼리 설정하는 가격이 그냥 우리만의 거래 가격이 돼요. 그래서 좀 시장을 한번 좀 내가 파괴하고 내가 다 먹고 싶다. 저가로 일단 들여올게 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가격이에요. 그들 간의 가격. 그리고 이미 내가 시장을 다 장악했으니까 이제 가격을 좀 높여볼까 해서 높게 설정하는 가격 역시도 그들 시장 안에서는 가격이에요. 독점이라는 건 다른 경쟁 가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끼리 설정하는 그 가격 자체가 그냥 인위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독점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점 거래가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완전 경쟁 조건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완전 경쟁 조건에서의 거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가게에 가서 귤을 한 박스 사는데, 한 박스 사니까 좀 깎아주세요라고 해서 뭐 그 아저씨가 한 10% 깎아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가서 한 박스 사니까 좀 깎아주세요 하니까 또 10% 깎아줬어요. 자, 이런 할인받는 가격들이 인정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정상 가격에서 10%를 할인한 거잖아요. 내가 한 박스 사는 조건으로. 자, 그랬을 때 그 할인되는 게 뭐 누구에게나 뭐 똑같이 가격표를 가지고 한 박스 사면 한 10% 정도 다 할인해 줄 거야 라고 누구에게나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저 아시죠? 이 건물주인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귤 한 박스 가져가면서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10% 깎아줬어요. 다른 사람이 너도 이 건물주 아들이니? 라고 했더니 걔는 아니요, 저는 옆집에서 그냥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는 한 박스 다 가격 다 내라.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누구나가 아니죠. 건물주 특별한 일이라는 건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는 완전 경쟁이 아니죠. 옆집 친구도 건물주 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하에는 그러한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 경쟁 조건에서의 판매를 위한 설정된 가격이 바로 실질 가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 가격 요거 판단할 때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가격들은 다 안 되겠죠. 배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가격 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한 거래이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 할인 같은 것들이 포함된 가격은 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 요 독점은 그러면은 독점 거래니까 무조건 영향을 받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독점 거래라는 건 그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지, 이 독점 계약 자체가 요 가격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독점이라는 건 똑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 여기서도 누구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런 자유로운 가격 결정 의사를 밝히면서 가격이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다 실질 가격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구는 뭐 건물주 아들이고 누구는 그냥 옆집에서 왔고 막 이러면서 가격이 달라져 버리는 것들, 어떠한 영향 요소가 들어가는 것들은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도 배제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본 거고, 전 독점 역시 마찬가지예요. 쟤랑 나랑 특수관계니까 우리끼리만 거래할 수 있고 우리끼리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가격 자체를 야, 나 이거 물건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고 나 마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니까 뭐 그 자세한 건 넌 몰라도 되고 이 물건 가격은 너한테 이 정도는 줘야 돼 라고 했고, 얘가 그래? 그러면은 뭐 일단 그거 받아서 내가 열심히 팔아볼게 하고 받았어요. 똑같죠. 여기서는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독점이라는 관계 때문에 무조건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 가격 자체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건 이 독점이라는 계약 관계, 상호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했던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면 걔네들이 배제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 독점 거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것도 좀 염두를 해주세요. 우리가 실질 가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 결정된 가격을 따진다라는 거 보시고,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면은 단순히 그 완전 경쟁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들 간의 가격 결정된 체계 자체에 어떠한 외부 영향 요소가 있었거나 한지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생산국 또는 수출국 내국세 부분에서는 뭐 수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내국세.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세,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죠. 왜냐면 원재료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내고, 그다음 제품 조립하고 물건 판매할 때 뭐 또 추가적인 유통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가가치세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환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매입세액이 뭐 한 5만 원이 있다. 다음 매출한 세액이 한 7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2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는 형태가 바로 매입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내국세 부분들은 영세율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국세라는 부분은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것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때는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세율로 나가게 되면 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0원이니까 수출은 영세율이라서, 근데 매입세액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내국세를 돌려받게 되죠. 그냥 마이너스 5만 원만 남게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내국세 환급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내국세 환급 부분들이 있다면, 자, 그러한 내국세 부분들은 우리가 물품 거래 가격에 포함시켜야 되겠느냐? 아니다. 물건 가격에서 이미 빠진 가치인데 왜 그걸 포함시키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 관세가 됐든 뭐 내국세가 됐든 뭐 어떠한 세금이든 간에 그 세금이 실질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건 얘가 이제 수입국 도착했을 때, 수입국에 이 물건이 넘어왔을 때 결국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가치라는 건 그냥 숫자죠, 숫자. 이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 결국은 가격이란 얘기예요. 물건이 만들어질 때 부품 가격, 유통비, 인건비, 포장비, 현지까지 운송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더해져서 물건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지에서 부과된 세금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때는 가치를 똑같이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 포함된 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관세 평가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얘가 수출을 하는 시점에 봤을 때는 세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 근데 나중에 환급 받는 시점은 수출 나가고 한참 뒤에 환급을 받아. 자, 환급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요 가치 안에서 다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급 예정에 있는 가격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면 걔네들은 어차피 받을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가치에서 빠질 거잖아. 우리가 요 가격 따질 때 걔네들은 빼줘야지. 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급받을 경우, 또 환급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시 과세가격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나중에 1평가 방법 안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이거를 공제 요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이제 실제 지급 가격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실제 지급 가격 안에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저 환급 받을 거예요 라고 수출국에서 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수입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1평가 방법 공제 요소 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이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통화와 환율의 적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네,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네, 통화라는 개념과 이제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 자체를 하나 외워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수입 신고일 또는 뭐 이제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적용 법령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예전에는 그냥 수입 신고일이라고 불렀었다 보니까 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썼고, 사실상 적용 법령의 시기라고 해서 수입 신고일 때는 수입 신고일이 되고, 그다음 그 밖에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 시기인 경우에는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네, 제가 일단 편의상 이것만 쓸게요. 네,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가 있고요. 그 주의 전주예요. 주의 전주. 그 전주의 재정환율 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거, 고시하는 율을 우리는 과세환율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 과세환율의 정의로 잘 알아두세요. 이미 관세법 하실 때 요 문장을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환율을 우리가 언제 써먹냐 하면, 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사례형 문제로 나올 때 아무래도 무역거래다 보니까 통화 단위가 USD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화 거래를 예시로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USD 또는 유로, 뭐 엔화, 위안화, 뭐 여러 가지 해외 통화를 기초로 사례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에 플러스 환율이 언급되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거래 가격. 이 거래 가격이 반드시 원화여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원화일 수도 있지만 제3국 통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래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좀 나는 원화 거래가 편한데? 라고 해서 합의가 됐다면 원화로 거래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우리는 달러 거래하자라고 해서 달러로 거래하면은 거래 가격은 얼마든지 통화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과세 가격은 어때요? 자, 우리가 달러로 거래했어요. 그럼 과세 가격 달러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과세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화로만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관세 내야 되는데 달러로 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낼 때 원화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초 가격은 원화가 되다 보니 과세 가격 자체는 원화가 돼야 돼. 자, 그러면 거래 가격이 제3국 통화로 이루어졌을 때 과세 가격이 원화로 나와야 된다면 여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겠어요? 환율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네, 환율이 들어가 줘야 무조건 과세 가격이 원화로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달러로 거래한 그 거래 가격에 다음 사례들을 막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우리는 답을 원화로 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화로. 그러면은 이 환율 작업을 한번 꼭 해줘야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환율을 제시했다면 환율을 적용한 원화 가격을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환율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은 최종적으로 구해진 뭐 외화 가격을 기초로 거기에 요 과세 환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적인 과세 가격이 된다까지 써줘야 답안을 끝까지 쓰신 게 돼요. 그래서 과세 가격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외화 가격만 떨렁 놔두면 그건 절대 완전한 답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 환율이라는 게 거의 매 문제마다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써줘야 될 문장이 뭐예요? 요거죠. 과세 환율에 대한 정의. 수입 신고일에 속하는 주의 전주의 재정 환율의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한 율, 그게 바로 과세 환율이고, 요거를 외화 거래 가격에 다 가산 조정된 가격에 요 환율을 곱해주면 최종적인 과세 가격이 된다. 문장의 서술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예전에는 수입신고에 속하는 주의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율 이랬었는데 법령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요 기준 시점도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많이 바뀌었고, 이것도 이제 재정 환율로 이제 바뀌었고, 바뀐 법령에 맞춰서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환율의 정의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무조건. 어느 문제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과세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환율을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자, 어떠한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권고 의견 있죠. 자, 권고 의견. 자, 이럴 때 통화의 환산은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환율이 계약 환율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네, 계약 환율이 있고, 그다음 과세 환율이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고정 환율로 계약을 했느냐, 변동으로 했느냐, 뭐 요런 변수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없어요. 여기서 요것만 제일 중요해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자, 계약 환율이 얼마냐, 요런 거는 우리가 과세 가격을 따질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거래 가격을 따질 때, 요 계약 환율을 환산하는 건 실질 가격을 따질 때 이야기하는 거고, 요 과세 환율로 바꾸는 건 과세 가격을 따질 때 다루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약 환율을 잘못 적용하면 사실 실질 가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과세 가격 따질 때는 요 과세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하다였고, 자, 그럼 계약 환율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자, 예시를,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달러로 5달러짜리 계약을 했어요. 너무 적나요? 네, 계산이 편하게 그냥 5달러짜리로 계약을 했어요. 자, 5달러짜리 계약을 한 다음에 환율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어. 자, 너는 지급할 때 나에게 5달러를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계약 이행 시점에 나는 5달러를 줬어요. 자, 그럼 이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달러에 대해서 계약상 계약 환율 따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적용하지 않고, 과세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된 가격이 과세 가격이 되죠. 네, 요 경우가 이제 가장 심플한 경우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원화로 거래를 했어요. 원화로 한 10,000원짜리 거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지급 시점에 원화를 10,000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환율을 뭘 적용해요? 자, 아까 이제 5달러 계약했을 때는 아까 과세 환율은 적용을 했었죠. 네, 과세 환율은 이제 적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원화로 거래를 했어. 원화로 해서 나는 지급 시점이 돼서 10,000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과세 가격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달러로 바꿨다가 수입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과세 환율로 바꾸고 막 이래야 되나? 아니죠. 이때는 환율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격 자체를 신고해 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10,000원짜리로 원화 계약을 했어요. 자, 똑같은데 요번에는 계약상 고정 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USD 1달러당 1,000원이다. 네, 이런 계약상 고정 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달러로 지급을 해야 돼.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까 이제 계약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계약상 환율은, 계약상 거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지급 시점에 얘를 환산해서 달러로 지급해라라는 부수 조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급할 때 얼마로 지급해야 돼요? 1달러 1,000원, 그러면 10달러를 지급해야 되죠. 네, 10달러를 지급해야 돼. 자, 그럼 10달러 지급했어요. 그러면 얘는 과세 가격은 얼마예요? 계약했으니까 10,000원 요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지급 가격이잖아요. 우리는 지급을 얼마를 했느냐, 계약상 내가 10,000원에 계약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급을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 환율 적용해서
$10를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은 $10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10를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과세 환율 구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야죠. 네, 여기서 와서 과세 환율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화로 계약했지만 지급을 달러로 한다면 그때는 과세 가격을 적용하고 이때는 계약 환율도 적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권고 의견에서는 계약 환율을 적용하냐 과세 환율을 적용하냐 이걸 가지고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급을 얼마를 했느냐 정도만 정리를 여기서 해놓으시면은 지급을 달러로 했다. 그럼 무조건 과세 환율 적용해요. 지급을 원화로 했다. 그러면 과세 환율 적용 안 해요.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심플하니까 좀 복잡한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한번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겨놓을 개념은 내가 지급을 뭘로 했느냐 요거를 제대로 짚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외화로 했다면 과세 환율은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내가 원화로 지급을 했다면 과세 환율 적용할 필요 없다. 요 개념만 머릿속에 꼭 잘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는 그냥 계약 내용이잖아요. 계약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거래에서 요 조건을 무시하고 얘가 과세 가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문제만 잘 읽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개념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지급 가격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그냥 계약 금액, 지급 금액은 이렇게 계약 환율을 적용한 금액. 이게 이제 지급 금액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한번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위에 이제 내용 말고 바로 권고 의견 안에 내용 보면은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입국 통화로 환산 시 계약된 환율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유효한 환율에 기초하는지 뭐 부분들이 나오는데, 과세 환율에 따른 통화 환산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상업송장에는 수출국 통화로 금액이 기조되어 있으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계약상에 어떠한 통화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급을 할 때 어떤 통화로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수입국 통화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과세 환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사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법 체계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입한 WTO 관세평가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협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평가협정을 만들어서 다 같이 운영하기로는 했지만 그게 그 나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나라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선 법적으로 이게 체계화가 되고 충분히 공표가 되어야 널리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 제도를 갖추고 공표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세법 안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법이 제정되면 공표를 함으로써 이게 실효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법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쭉 가시다가 가처제 7조 부속서 안에 보충 규정이 몇 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2항의 실제 가격은 실제 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에서 뭐 쭉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1평가 방법의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완전한 경쟁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완전한 경쟁 조건 아까 우리 앞에서 좀 이쯤에서 이제 열심히 떠들었죠. 완전한 경쟁 조건 얘기는 결국은 누구나 상호 합의 간에 그냥 완전한 거래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조건에서의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특별한 할인을 포함하는 가격, 요것 자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아까 제가 이제 건물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특별 할인들이 반영되었던 가격 부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좀 어렵게 써놓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결국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 협정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했고, 요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했어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배제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완전 경쟁과 독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여기서도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다. 다음 독점적인 거래에서도 그 독점 지위라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다음 통화 환율 부분들, 특히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과세 환율에 대한 정의 부분을 꼭 외워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들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평가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평가 방법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체 평가 방법에 대한 개념, 전체 평가 방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1평가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평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평가로 들어갈 거니까 내용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